근데 이 적벽대전에서는 유명한 장면이 한 세 장면 정도 있어요. 이 전쟁 중에. 물론 소설이지만, 소설 속에서. 실제 전쟁에서는 조조군대와 주유군대가 한번 붙었어요. 근데 거기서 조조군대가 살짝 져요. 크게 지진 않지만 약하게 집니다. 지고 나서 있어 보니까 조조군대 전염병이 막 돌아요. 그래서 많은 병사들이 죽어나가요. 특히 부상당한 병사들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조가 거기서 싸움 안 하고 이제 후퇴를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소설에서는 이 적벽대전이 되게 많이 부풀려져 가지고 큰 장면이 세 개가 나와요. 첫 번째는 제갈량이 화살 10만 개를 구한다. 이게 초선 차전이거든요. 이런 장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제갈량이 동남풍을 일으키는 그 유명한 동남풍을 일으킨 장면이 두 번째고요. 자, 세 번째는 주유가 일으킨 화공에 의해서 동쪽에서 동남풍을 타고 조조의 부대와 조조의 본영까지 불을 태워서 승리하게 되는 이런 세 장면으로 만들어졌다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첫 번째 초선차전. 과연 제갈량은 10만의 화살을 어떻게 구했을까? 물론 소설에서는 공명이 대하 20척에다가 가짜 집단으로 병사들 만들어가지고 조조군영으로 쫙 가죠. 그때 막 안개가 쫙 껴가지고 조조군영이 딱 봤더니 안개 속에서 적군이 막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놔둘 수 없으니까 막 화살 막 써. 막 쏴가지고 거기에 거의 10만 발 이상의 화살이 여기에 이제 꽂히게 됩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앞에 제갈량이 딱 서 있고 배전 위에 아니면 집단 위에 화살이 거의 뭐 고슴도치처럼 막 꽂혀 있잖아요. 오른쪽 아래 있는 사진에 보면 제가 난징이 갔을 때 손권 기념관에 갔어요. 갔더니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초선 자전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조조한테 화살 10만 개를 구했다라고 하는 유명한 장면인데, 자, 이것도 팩트 체크를 해보면 조조와 손권이 연결된 사건이에요. 바로 적백대전의 5년 후에 있었던 사건이 213년에 유수구에서, 그러니까 유수와 장강이 만났던 고기를 유수구라고 하는데, 거기서 손권이 위군을 싸우려고 손권이 이제 배를 끌고 쭉 갔는데 위군이 화살을 엄청나게 쏜 거예요. 그래서 잠깐 갔다가 도망쳐서 와보니까 배전에 화살이 엄청나게 많더라. 그래가지고 화살을 많이 얻게 된 거죠. 이런 이야기를 이제 보고 나관중이 소설적 재치로 구현을 한 거죠. 되게 재밌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있었던 사건을 누구한테? 제갈량한테 몰아주기 한 거죠. 결국은 이 조선차전이 그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있었던 유명한 장면, 바로 동남풍이죠. 자, 동남풍은 과연 불었을까? 불었을 수도 있고, 안 불었을 수도 있어요. 그 당시는 11월이에요. 11월이니까 아마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었겠죠? 서부풍이 늘 불었겠죠. 그런데 이때 소설에서 제갈량은 남병산에다 제단을 쌓고 목욕제익을 한 다음에 천지신명께 사흘 밤낮을 빌어요. 그러니까 천지신명이 가업을 해가지고 동남풍을 주는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이게 전형적인 도교적 사상이죠. 그러니까 명나라 시대에 있었던 도교적 사상에 의하면 이렇게 영험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천지신명께 뭔가 빌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도교적 사상이 여기 숨겨져 있다고 할 수 있죠. 물론 바람이 불었대요. 동풍이 불어가지고 동풍을 활용해서 황계라고 하는 장수가 실제로 화공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조조가 군영에다가 배를 쫙 띄우고 있었는데 황계라고 하는 자가 미리 조조한테 항복하겠다고 거짓 투항을 하죠.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조조가 황계가 올 때 경계를 느슨하게 했어요. 근데 황계가 한 20척이 가까이 왔을 때 거기다 불을 붙여가지고 화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만약에 서북풍이 불었다면 이 화공이 성공하지 못했겠죠? 서쪽에 동쪽. 왜냐하면 조조 군대는 서쪽에 있었고 주유 황계 군대는 동쪽에 있었기 때문에 동쪽에 서쪽으로 이렇게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풍이 불어야 그게 화공이 성공 가능하죠? 아마도 동풍 내지는 동남풍이 불었을 것이다. 해가지고 황계가 화공을 해가지고 조조 군영에 피해를 좀 입혔어요. 그러니까 실제 전투 장소는 적벽이 아니고 오림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장강이 사진인데요. 장강 남쪽에 적벽이 있었고 장강 북쪽에 오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보면요, 이 적벽 가지고 논쟁이 많아요. 적벽이 두 군데가 있어요. 문적벽과 무적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싸움이 있었던 것은 북쪽에 있었던 어느 곳인데 어떤 사람이
여기 와서 시를 읊었어요. 누가? 소동파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시를 읊었거든요. 그게 바로 문적벽이에요. 근데 적벽이 죽은 데 있어서 이 지역 간에 우리 적벽이 진짜다라고 싸우는 거죠. 왜? 그게 또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중국 사람들은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적벽이 두 군데라고 하는 거. 자, 그렇다면 이 적벽에서, 아니, 오림에서 조조 군대는 왜 패했을까? 실제로 패했단 말이에요. 크게 패하진 않았지만 조금 패했어요. 소소하게 패했는데, 패하고 나서 물러갑니다. 왜 물러가냐? 바로 풍토병. 북방에서 능력을 발휘했던 기병들이 남쪽에 와가지고 이 물이 많은 곳에 습기가 많은 곳 싸우다 보니까 풍토병을 많이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던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고요. 또 당연히 이 말 위에서 잘 싸우던 사람들이 배 위에서 뭔가 하려니 배멀미도 있었다. 그래서 이 소설에서는 연환계라는 게 나오잖아요. 배를 쫙 묶어놨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배를 묶어놓은 거예요. 배가 흔들리지 말도록. 그런데 이게 연환계라는 걸로 바뀐 거죠. 황제가 사실 거짓투항을 하거든요. 실제 역사에서 거짓투항을 하는데 이거를 조금 더 바꿔가지고 황제가 고육계를 하는 것처럼 매질을 막 당하죠. 그래서 아예 조조한테 진짜로 항복하는 것처럼 하게 하는 사건도 좀 더 각색이 된 거고, 또 방통, 이 배를 묶어놓는 그런 그 역할을 한 게 방통이다라고 또 이제 방통의 역할로 부여한 거 이런 것도 있었다. 결국은 풍토병이 있었고 배멀미가 있었고 북방 군사들의 전투력이 약했고 이런 것 때문에 조조가 이 적백대전에서 패하게 된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적백대전은 있었는데 적백대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전쟁은 아니었다. 그러나 분명히 조조가 천하를 통일할 수 있었는데 그때 이 적벽에서 지는 바람에 물러갔죠. 그리고 조조는 나이도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남쪽을 더 이상 공략을 하지 못했거든요. 못하다 보니까 이 남쪽에서 유비와 손권 주유가 활개치고 다닐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시대의 전환점이었던 건 분명하다. 그리고 여기 가서 시를 읊었던 유명한 문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적배 가서 많은 시를 읊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시인이 소동파죠. 북송시대에 시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 적벽에 가서 열심히 읊은 바람에 이 사람이 읊은 그 장소가 바로 문적벽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전쟁이 벌어졌던 그 장소는 아닌데 그것이 문적벽으로 이름을 날리게 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조조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전히 큰 세력을 얻었지만 만약에 적벽대전을 조조가 하지 않고 조금 더 기회를 더 보고 준비를 더 많이 했더라면 오히려 천하통일을 더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조조는 이 적벽대전을 굉장히 후회를 많이 했다 그래요. 만약에 봉효가 곽가거든요. 봉효가 살아 있었더라면 내가 이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었을 텐데 했던 거죠. 성급하게 이 형주를 너무 쉽게 얻는 바람에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북방의 군사들을 데리고 물이 많은 장강에서 싸우려고 했으니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던 거니까 작전 미스였던 거죠. 자, 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 있었던 중요한 장면이 화용도라고 하는 곳이에요. 자, 화용도에서 관우와 조조의 인연이 새로 등장을 합니다. 이 화용도는 말하자면 사람들이 지나가기 어려운 그런 장면이었어요. 근데 소설 그다음에 드라마에서는 여기 어떻게 만드냐면요. 화용도가 무슨 계곡처럼 나와요. 아주 협곡이에요. 이 협곡에서 관우가 매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갈량의 명예에 의해 가지고 매복을 딱 하고 있어요. 그때 조조는 이 화용도의 협곡을 지나갈 거냐 아니면 들판으로 늪지대를 돌아서 갈 거냐라고 하는 고민하고 있었을 때 결국 제갈량은 아주 이 소설에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분명히 조조는 화용도로 올 거다. 그러니까 관우가 여기를 지키면 분명히 조조를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조조를 사로잡아 와라 라고 제갈량이 관우한테 시켰어요. 근데 이때 관우는 조조를 풀어줘요. 왜 풀어주냐면 조조가 막 주장을 했거든요. 네가 나한테 은혜를 입은 거를 다 갚지 못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해요. 관우가 조조와 함께하던 시절에 관도 전투에서 알령과 문추를 죽임으로써 은혜를 갚았다. 그러니까 둘 사이에 남은 건 없다라고 관우가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잡아도 된다. 라고 했더니 조조가 뭐라고 하냐면 그것만이 아니다. 너는 나를 떠나면서 5관을 지나며 6명의 장수를 죽이지 않았느냐. 너는 나한테 빚이 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관우는 빚이 있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관우는 되게 단순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빚을 지금 못 사는 사람, 뭐 이래가지고 결국은 관우가 조조를 화영도에 놔주게 됩니다. 물론 소설에서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우는 알량과 문추를 죽이고 오관 참육장을 했던가? 이런 걸 한번 팩트 체크를 해볼 필요 있죠. 앞서서 관도전투에서 관우가 알량을 죽인 건 분명하죠. 알량이 부대 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눈에 띄었나 봐요. 관우가 말을 달려가지고 알량을 찌르고 목을 베어서 돌아왔다. 이게 역사 기록에 있어요. 근데 문추는 결국 혼전 중에 다른 장수가 문추를 죽이죠. 그러니까 관우는 문추까지 죽이지는 않았고요. 알량을 죽인 건 사실이다. 그 다음에 관우는 과연 오관을 지나며 육장을 베었는가? 이것도 사실은 역사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간걸로 되어 있죠. 한 번 맺은 이는 끝까지다. 관우의 오관 참육장 아니면 오관 육참장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허창에서 동령관을 지나고 낙양을 거쳐서 사수관, 호래관을 거쳐서 원소가 있었던 백마까지 간 장면. 근데 실제로는 이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그려보면 완전히 지그재그로 가요. 그러니까 소설상에서 그렇던 거죠. 무사란 영화 있거든요. 무사 관우. 그 영화에 보면 이 6 장수를 죽이는 장면이 쭉 나와요. 특히 이 동령관의 동수라고 하는 장수와 아주 치열하게 관우가 싸워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관우가 유비를 향한 의리가 얼마나 대단하냐라고 보여주는 이 장면이 바로 관우의 오관 참육장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소설에서만 그렇습니다.